파트 4, 챕터 1, 유통 경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는 유통 채널이라고도 해요. 네, 뭐냐면 자,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경로를 말합니다. 유통 경로, 유통 채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채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그 중간상, 도매상, 소매상 등등을 포함을 하고요. 고객에게 시간, 장소, 소유, 형태 등 효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통 경로는 왜 필요할까요? 자, 수요자 측면에서는 탐색 과정을 촉진시켜요.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는데 소모 시간을 줄여주고요. 소비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죠.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이 있어요. 제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고객의 욕구와 기대 수준을 분석할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류 기능이 있는데요. 다양한 공급자가 제공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쉽게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상은요, 중간상은 이 분류 기능을 통해 기업과 고객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분류 기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분류. 분류 방법이 있는데 등급, 수압, 분배, 구색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과일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을 뭐 사이즈라든지 그 당도라든지 뭐 모양, 예쁜 모양, 조금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는 조금 예쁘지 않은 그런 과일 등 제품을 품질, 크기, 성능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급. 다음 수압이에요.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소량으로 생산된 제품을 모아서 일정한 규모를 만드는 게 수합이에요. 합. 다음 분배예요. 대량의 제품을 나눈 거예요. 분배한다라고 하죠. 구색화예요. 상호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을 일정한 구색을 갖추어서 함께 취급하는 것. 이러한 분류 방법이 있다라는 것 체크하시고요. 공급자 측면, 공급. 반복적인 거래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요. 중간상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를 한 곳에 모아서 거래를 교환하게 할 수 있죠. 네, 유통 경로의 효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서비스 유통 경로란 또 무엇이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 또는 과정을 의미해요. 네. 네, 서비스 유통 경로는요. 제품의 유통 경로에 비해서 짧은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 우리 그 서비스의 특징 봤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간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변호사, 건축가 등 이런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시죠. 근데 일부 서비스 경우 대리인이나 중간상을 고용을 해서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간상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직접 유통 경로라고 하고요. 중간상을 이용하는 것을 간접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직접 유통 경로와 간접 유통 경로를 꼭 비교를 해서 이해해 가실게요. 서비스 유통 경로의 조직, 전통적인 것, 수직적인 마케팅 시스템, 수평적인 유통 경로가 있어요. 전통적인 거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VMS라고 나와요. 네. 수직적. 뭘까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 경로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처럼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유통 구조를 말합니다. 뭐가 있는지 볼까요? 기업형 VMS, 계약형 VMS, 관리형이 있어요. 네. 이 내용과 의미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실게요. 다음 수평적 유통 경로예요. 유통 경로상에서 같은 단계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연합해서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뭐 공생 마케팅이라든지 결합 마케팅 같은 게 해당이 되겠고, 여기 심비오틱 마케팅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하고 기억을 해두실게요. 심비오틱 마케팅은 공생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기업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마케팅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브랜드 의류점이요, B 회사의 캐릭터가 담긴 티셔츠 제품을 출시를 해서 양측 브랜드의 고객층을 확대하는 거죠. 자, 요즘 우리 그 화장품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네. 결합 마케팅. 둘 이상의 서로 그 다른 기업이 서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합해서 함께 묶어서 이렇게 공동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다음 유통 전략 서비스 종류예요. 이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유통 전략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말해요. 최적화. 유통 전략과 관련된 서비스 유형에는 핵심 서비스, 선매 서비스, 편의 서비스, 부가 서비스, 전문 서비스가 있어요. 자, 핵심 서비스 뭐예요? 본질적인 서비스죠. 선매. 먼저 선자를 써서 구매 전에 제공받는 서비스죠. 편의 서비스. 더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조금 편하다. 편의성이 있다. 부가 서비스. 핵심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전문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죠. 예. 유통 경로 전략 보실게요. 여기 제품 특성에 따른 유통 결정이 있어요. 제품 단가가 낮은 제품을 일반적으로 긴 유통 경로를 결정을 해요. 긴 유통 경로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싸니까 그런 거예요. 싸니까 좀 오래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부패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때요? 짧은 유통 경로로 해야죠. 직접 유통이 효과적이에요. 음식 상하잖아요. 부패되니까. 취급 방법.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커서 다루기 힘든 제품은 일반적으로 직접 유통 경로를 판매해요. 왜요? 계속 이동할 때마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도 직접 유통 경로를 사용합니다. 표준화 정도가 낮은, 개별화가 높은 제품은 직접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를 하고요. 전문 용품은 전통적 유통 경로, 선매품은 선택적, 편의품은 개방적 유통 경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떨수록 어떠한 경로를 하는지, 긴 유통 경로인지 아니면 짧은 것을 원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두시겠습니다. 자, 다음 유통 경로 전략의 결정입니다. 단계별로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통 범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유통을 하겠다, 이런 범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범위 그 전략도 여기 개방적, 전속적, 선택적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2단계 유통 경로의 거리 결정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어떤 상황에서는 긴 경로는 좀 간접 유통을, 짧은 경로는 직접 유통을 많이 하죠. 예. 이러한 내용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통제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통 경로에 대한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더 강화되죠. 그리고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좀 독립적인 중간 도매상을 이용하거나 뭐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합자 방식 등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멀티 마케팅 전략인데 뭐 다입지, 복수 점포 이러한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자, 멀티 마케팅 전략, 복수 점포 전략입니다. 같은 브랜드나 기업이 여러 개의 점포를 동시에 운영을 해요. 시장 점유율 높고요. 고객에게 접근하기 쉬워요. 네, 뭐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또바 편의점이라든지 뭐 그런 곳. 이러한 케이스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서비스 전략이 있어요. 다량 서비스. 기존 서비스에 다양한 서비스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있다. 예. 다양한 예시와 함께 읽고 이해를 해보실게요. 다음 복수 시장 전략이에요. 기존 서비스를 새롭게 세분화된 시장에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단어도 좀 독립적으로 출제가 돼요. 멀티채널, 옴니채널. 멀티채널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할 때 2가지 이상의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옴니채널 뭐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동시에 활용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예. 옴니가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채널을 연결해서 하나의 경험 제공하는 것과 다수의 여러 개의 채널을 다양한 채널 활용을 전략하는 방법입니다. 꼭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구분. 네. 그리고 유통 경로 파트너 선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것도 꼭 체크를 해두실게요. 자, 유통 경로에 있어서 갈등도 존재를 하죠. 갈등. 예. 컨플릭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유통업체 간 또는 유통업체와 유통업체 간 목표가 서로 충돌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유통 경로상의 갈등이 있는데요. 목표와 수행의 경로가 충돌합니다. 혹은 서비스 품질 통제가 어려워요. 권한 부여와 통제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요. 유통 경로가 모호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서비스 유통 경로에서의 권력의 원천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권력이란 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채널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이 근거가 되는 요소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6가지가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 합법적, 전문적, 중거적, 정부적이 있어요. 유통업체나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보상적 권력이에요. 처벌이나 불이익을 줍니다. 강제적 권력. 계약적으로 좀 부여된 공식적인 권한이에요. 합법적. 해당 분야에 뛰어난 지식, 경험 혹은 통찰력, 전문적. 준거적. 구성원이 기업과의 관계 유지에서 얻는 명성,
이미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력을 말하고요. 중요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정보적 원천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한 방법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4, 챕터 2, 서비스 유통 장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유통 장소 결정 시에 고려 사항이 있어요. 네. 일단 고객의 접근성, 니즈나 편리성, 선호도가 모두 고려가 돼야 되고요. 경쟁자가 고객 접근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자사도 그 범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장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작업 효율성 다 두루두루 봐야 돼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접점 유형이 있어요. 고객이 기업을 방문하는 고객 내방형과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기업 방문형이 있습니다. 고객이 기업을 방문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의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줄 등의 편리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기업이 고객을 방문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고객을 방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문 예약 시스템 등 이용을 해야 되고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예. 이러한 예시와 장단점이 있다는 것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고접촉과 저접촉에 대한 서비스 운영 계획이 나와요. 고접촉 서비스, 저접촉 서비스. 자, 고접촉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즉 직원이 빈번하고 이제 직접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접촉. 네.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이 직원의 행동과 태도에 강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저접촉은 상호작용이 좀 적고요. 기술적 자동화 시스템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유형이에요. 자, 이러한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셔서 시설 입지라든지 설비, 과정, 생산부터 수요 예측까지 잘 비교를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에 따른 고객의 선호도가 있는데 고객은 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위험도가 높을수록 인적 채널을 선호하죠. 예. 아무래도 기계보다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인적 채널을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문성이나 복잡할 경우 인적 채널을 선호해요. 그리고 채널에 대한 확신이나 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은 비인적 채널이나 셀프 서비스 채널을 선호를 합니다. 본인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그냥 딱딱딱딱 내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기술 수용에 우호적인 고객은요, 셀프 서비스 채널 이용에 긍정적입니다. 편의성이 높은 채널 대안을 선호를 하고 그 결과 비인적 혹은 셀프 서비스 채널을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 동기를 가진 고객들은 인적 채널을 선호해요. 편의성은 대다수 고객들에게 채널 선택에 결정적 영향 요인이에요. 편의성. 비용 절감보다는 시간과 노력의 절감을 의미를 합니다. 파트 4, 챕터 3, 서비스 유통 경로의 유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직접 유통, 간접 유통 나왔는데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일단 직접 유통은 전통적 유통이거든요. 다이렉트 채널. 기업이 중간 유통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이 되죠, 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상 없이 판매상과 구매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비스 제공자가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 접촉점을 소유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유통 경로가 제품보다 짧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유통의 장점 보시면 전 시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일관된 서비스 품질 제공이 가능해요. 고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고요. 직접 유통이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등이나 위험 부담이 좀 낮아요. 개인적인 접촉으로 서비스를 더욱 차별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접선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변화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춤식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 보시면 많은 재무적 비용이 들고요. 높은 전문성이 요구가 돼요. 판매자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객과 시장의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고요. 시장의 범위가 한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간접 유통은 중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할 때 중간에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 대리점 등 거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데 대표적인 중간상 유형엔 뭐가 있나? 프랜차이징,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채널이 바로 중간상입니다. 중간상.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프랜차이징부터 볼게요. 프랜차이징. 여러분 다 이제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프랜차이즈야? 거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업이 독립된 사업자에게 자신의 브랜드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사업 방식입니다. 표준화가 잘 되어 있죠. 효과적이에요.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본사를 프랜차이저라고 하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가맹점, 프랜차이즈라고 하거든요.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징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프랜차이저의 입장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있습니다. 에이전트. 대리점 혹은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리하는 중개자예요. 구매자와 판매자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리하는 중개자입니다.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상품을 취급을 하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기업이나 고객 중에 한쪽을 대신해서 이들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에이전트와 구매 에이전트가 있어요. 자, 다음 브로커예요. 브로커. 중개상 혹은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거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커는요, 중개인으로 독립된 제3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대리하거나 상품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요. 지속적이지 않고 직접 소유 아니에요. 거래가 성사가 되면 고용한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 계속 관리하지 않잖아요. 보험 중개, 증권, 결혼정보 행사 등이 해당이 되죠. 네, 에이전트와 브로커 활용의 장단점. 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위의 내용과 보시면서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하고 장점을 단점으로 적어놓는다라든지 단점을 장점으로 적어놓는다라든지 이러한 유형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전자채널. 네, 이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게요. 네, 전자채널의 장단점. 이 채널이니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쉽고요.
전자상거래와 전통상거래의 비교. 전자는 아무래도 이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온라인상의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전통 상거래는 네, 뭔가 공간이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 통상적인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상 관리 전략 유형. 통제 전략이 있고 권한 위임 전략이 있어요. 통제는 기업이 중간상에게 매우 제한적인 자율성만을 부여를 하고요.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강력한 경제적 파워를 지닌 기업에 적합하겠죠. 그리고 권한 위임은 기업이 중간상에게 좀 자율성과 권한을 더 많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는 중간상을 통제할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뭐 재고 확인이라든지 주문 출고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간상에 대한 통제권이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다음 파트너십 전략인데요. 상호 신뢰 관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이에요.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요. 서로 좀 대등하거나 보완적인 관계일 경우 적합합니다. 파트 4, 챕터 4, 전자적 유통 경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자적 유통 경로는요. 뭐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통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온라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죠. 네. 자, 최근에는요. 기업과 고객들이 중간상을 배제하고자 하는 뭐예요? 탈중간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하는 거죠. 네. 우리 당근마켓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유통 채널이 유통 경로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인적 접촉이 불필요하고요. 인적 유통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자, 전자적 유통 거래의 주체별 유형 볼게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알고 계실 텐데 B2B, 뭐 B2C 마케팅, 뭐 C2C 마케팅, 뭐 C2B 이렇게 나와 있어요. B2B는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B2C는 커스터머죠. 기업이 최종 소비자에게. 자, C2C는 소비자 간에. 그리고 C2B는 개인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전자적 유통거래의 장점부터 볼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속하죠. 딱딱 서칭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시공간 제약 없어요. 새벽에도 쇼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요. 공급자 간 비교 분석되어 최저가 사면 되니까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왜 직접적인 소통이죠? 중간상이 없잖아요. 중간상. 그러다 보니까 바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기업의 입장 볼까요?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 유통비가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갈등도 최소화가 되고요. 거래 시간 짧아져요. 시공간 한계 마찬가지로 극복할 수 있고 고객 정보 획득이 용이합니다. 즉각적 피드백 확인 가능하고요. 관계 마케팅 통해서 고객과의 유대 강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류 및 재작업이 감소되고 프로세스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이 증대가 되죠. 하지만 우리 늘 그 양날의 검이죠. 단점도 있어요. 창업이 쉬운 만큼 기업 이념이나 경험 마인드가 미흡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과 정보 보호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효율적인 물류 및 배달 체계의 구축과 지원이 필요해요. 품질 보증 우려되고요. 상품 및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신뢰성이 좀 낮죠. 이거 제때 배송되는 거 맞아? 돈은 입금이 되었는데 사진과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게 맞을까? 뭐 배송되는 게 맞을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파트 4, 챕터 5, 서비스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하는데요. 서비스와 경치를 합성한 용어예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물리적 공간과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요,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는 물리적, 시각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물리적 환경의 각 요소들은요,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환경으로 인식이 되죠. 딱 병원에 갔을 때, 여기 깨끗하다, 여기 편안하다, 여기 친절하다, 여기 되게 안락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환경으로 인식을 하죠. 자, 물리적 환경의 차원을 보면 그 베이커라는 학자가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을 고객 측면에서 세 가지 주요 차원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 주변 요소, 디자인 요소, 사회적 요소요. 자, 주변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주변 환경적 특성이에요. 디자인은 직접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공간의 시각적, 기능적 구성을 말하고요. 사회적인 것은 그런 구성원들 간의 존재 및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고 어떠한 그 물리적 환경 차원인가요? 혹은 디자인 요소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퀴즈가 나갈 수 있어요. 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트너에 의한 차원도 있어요. 비트너.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을 고객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로 봤어요. 바로 주변 요소, 공간 배치와 기능성, 상징물 표지판 인테리어. 좀 베이커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자, 주변 요소도 좀 비슷해요. 고객 감정이나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감각적 환경. 공간 배치와 기능성, 뭐 가구 배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상징물 표지판 인테리어는 브랜드 정체성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이런 단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물리적 환경의 역할 및 역량 볼게요. 자, 이러한 환경들은 패키지 역할을 해요. 좀 외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좀 통합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뭐 서비스 품질, 시각적,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죠. 편의를 제공을 하죠. 좀 접근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이런 걸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사회화 역할.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좀 억제하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차별하죠. 타 병원 대비 좀 고급스럽다, 안락하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 평가하죠. 우리 아무렴 조금 지저분한 그런 시설보다는 여기 깨끗하다, 여기 고급스럽다 이런 기업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좀 쾌적한 환경,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이런 무형성, 서비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은 가능하다라는 것, 충성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직무 만족도 향상에도 영향을 주고요. 서비스 품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기업의 운영 효율성 높이고요. 고객과 직원에게 좀 부분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인식되죠. 예. 이로 인해서 인지적, 감정적, 생리적 반응 등 다양한 내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도 시험 문제에 한 개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잘 기억을 해두시겠습니다.